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잠시 후에 병원을 떠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지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표 잠시 뒤면은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 녹색병원을 떠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어떤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이제 수십 일 동안 이제 단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췌한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번에 이 사건 관련된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전반적으로 정치적 탄압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초췌한 모습과 함께 또 그런 부당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24일간 단식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식을 그만둔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영장 심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또 배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실질심사의 시간이 아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의견서, 검찰 측 의견서가 1,600쪽이라고 하고요. 한 4시간 동안의 PPT 분량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도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건강 상태를 미루어 봤을 때는 8시간, 10시간 연속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지고 좀 소위 말해서 휴정같이 잠깐씩 이제 멈춰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궁금한데 일부에서는 뭐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걸어서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체력이 좋지 않은 경우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휠체어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에도 종종 있었죠. 다만 이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걸어갈 것인지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중요성도 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건강상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구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것들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닌 당당하게 또 걸어서 이 부분을 심사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는 현재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가지고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녹색병원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이 쭉 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유리문 안쪽으로 움직임이 보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지금 좀 쓰러질 뻔한 그런 상황도 보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회복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 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악수를 하고 있고요. 네, 고민정 최고위원의 경우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 약간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좀 보였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위원과도 악수도 하고 의원들이 좀 침통한 얼굴로 이재명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미소를 보이면서 좀 안심시킨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김영진 의원도 보이고요.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는 이 현장에 배웅을 나왔습니다. 당초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뭐 휠체어를 이용한다거나 침대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예상도 있었는데 직접 걸어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또 비가 오는 날씨여서 우산을 좀 받치고 있고요. 길이 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단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살도 빠진 것 같고 기력이 좀 상한 모습이네요. 민주당은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9시 45분쯤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8시 30분쯤이니까요. 약 1시간쯤 뒤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지난 18일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국회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서 구속 기로에 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서울 면목동에 있는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하는 현장 화면을
보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나올 때의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게요.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꼽힙니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려면은 이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다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도주의 우려를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른 쟁점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죄를 범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소명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도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각각의 쟁점들 중에서는 결국 세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 얼마나 기존의 수사 자료들이 소명될 수 있을 만큼 집중이 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이제 출발할 당시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셨는데 뭐 주변에 지금 유튜버들로도 보이고요, 뭐 지지자들로도 보이고요, 예,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또 모여서 집회를 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네. 도착하면 그 현장의 영상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이 혐의들이 소명이 됐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억 원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뇌물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그리고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했다. 그리고 뭐 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요약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또 따로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많이 했다. 이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혐의점에 대한 쟁점들이 얼만큼 객관적인 증거로서 지금 상태에서 확보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각각의 쟁점마다 중요한 법률적인 쟁점과 또 그 법률적인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 면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관련돼 가지고 200억 원의 배임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억 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돼 가지고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해당되는 사업에서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이유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이 건 관련돼서 원래는 수사가 뇌물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뇌물 혐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통은 이렇게 어떤 업무상 배임인 경우에는 배임의 대가로서 무엇인가가 주어졌는지 여부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제적인 대가 관계들이 없었는지 혹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또 판사로서는 심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제 방어 논리도 저희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혐의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고 특히나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은 배임의 동기가 없고 백현동의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지 위증교사를 한 의도는 없다. 그런 의도성을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게 된다면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판사가 어느 판단을 내릴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둘지 어떤 게 좀 판단 기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이라는 거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속에서 두 가지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구속됨으로써 방어권을 상실되거나 방어권이 상당히 저해되는 것과 이 사람을 구속해야만 소위 말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필요성 두 가지를 저울질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혐의점에 대해서의 소명의 정도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200억 원을 면제했다, 20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럴 만한 객관적인 동기와 정황 그리고 증거들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반면에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북 송금 과정에서 여러 관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등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객관적인 진술인지에 관한 부분들, 이런 자료들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녹취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녹취록의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만약에 허위 사실을 강요하거나 종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각각의 요소마다 핵심적인 포인트들, 소위 말하는 배임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각각의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부분들,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돼서 위증을 교사한 것인지 아니면은 객관적인 그냥 진술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 증거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소명이 된다라고 상당히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혐의별로 양측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백현동 사업 브로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로커와는 2010년 이후에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를 했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검찰에서는 이거 성남시가 국토부에서 용도 지역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 대표 주장은 허위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사안마다 건건이 다 첨예하게 맞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는 원래 중심 혐의점을 뇌물로 보통 보는 시각이 더 많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4번이나 걸쳐가지고 종상향 특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편의를 봐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익을 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의 영장 청구의 내용을 보자면은 일단은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 어떤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말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래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한다면 약 200억 원 정도의 확정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제안도 받은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200억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첫 번째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200억 원의 확정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결정으로 그것을 배제했는지,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것을 배제한 것이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특정한 자에게, 소위 말하는 김인섭 등에게 이득을 주고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힐 그런 배임의 고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결국은 그런 결정, 200억 원에 대한 확정이익의 제한과 그것을 배제하는 결정이 이 대표가 한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 외에도 주관적인 동기로서 소위 말하는 배임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는 배임 수재죄, 그리고 공공에서는 뇌물죄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른 대가 관계를 자기가 받은 것이 없이 그런 손해를 입히거나 고의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득을 줄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항변을 핵심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배임에 있어서 고의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게 또 쟁점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애초에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꼭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검찰에서는 아니 이거 성남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여기에 백현동 사업 부지를 공영개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또 근거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 공영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런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양쪽 다 약간 쟁점에서 벗어난 부분은 있는 게요. 기본적으로 배임이라는 거는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야 또 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권한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위임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군가한테 이득을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결정이었다면 그 경우에는 배임이 될 수가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사실은 공영 개발을 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은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영 개발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시에 이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가지고 20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가능한 상황인데 어떠한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것을 포기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배임적인 일단 행위가 아니냐라고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강력하게 반박할 부분은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당시로서는 200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할 수 있었지만은 안 하고 자기가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 이런 부분들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었고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정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임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힌 가능성이 있는지도 보지만은 그것이 다른 대가 관계 혹은 유착 관계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만한 주관적인 동기가 있었는지도 굉장히 그 범죄 혐의 소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곤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그 백현동 개발 사업의 브로커로 활동한 인물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검찰이 좀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배임의 고의를 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반면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적인 유대관계,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결국 정치적인 이익과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서 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뇌물 혐의를 적용을 못하더라도 결국은 배임의 고의를 주장하고 소명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사업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대북송금 관련된 의혹인데 여기에선 핵심 쟁점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가요? 네, 그리고 사실은 객관적인 면에서 수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화영 부지사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대신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대북 방문 그 소위 말하는 방북 비용을 자신이 대납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하고 있는 태도, 입장 그리고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혹시 변경이 됐다면 그 경위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화영 부지사 즉 경기도 측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서희 유착을 해가지고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것이고 이것이 경기도 혹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대신해서 납부한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보고 등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인지하고 공모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 쟁점이 다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경우는 일관된 진술을 보이고 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번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쟁점에 있어서 가장 시작과 끝이 이화영 부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되거나 번복이 되었다면 변경되고 번복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일부 접견 기록들을 제출을 하겠다라고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객관적으로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이 어떤 건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입장이 혹시라도 변경이 됐다면 변복되는 경위 등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화영 부지사의 입장과 진술이 무엇인지를 재판부 입장에서 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검찰에서는 정상적인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압박과 외압을 통해 가지고 그 핵심 참고인의 진술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쪽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혐의점이 소명되는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검찰의 주장처럼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외압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자꾸 번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진술의 번복 내용과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봤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도 이화영 부지사가 이 사건에 김성태 전 회장과 유착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보고했는지에 대한 증언도 인정할 수가 없다면은 영장 기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따져가면서 영장을 발부할지를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이 영장 심사를 누가 맡을지 이건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영장 담당 재판부가 있는데요. 영장 청구 일자에 따라서 사실 담당하는 당직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배정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일은 사실 검찰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반 사정들을 고려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법복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인의 자아를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정신을 대표해 가지고 익명 속에서 어찌 보면은요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이름을 쓰기는 하지만은 법원의 법의 정신에 비춰서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어떤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과도하게 이제 논란이 있는 것들은 조금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 인사들의 영장 심사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뭐 그 판사의 그 판단에 따른 그런 통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유창훈 부장판사는 어떤 성향으로 좀 알려져 있을까요? 제가 정치적 성향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까지 최근에 발부하거나 기각된 사례들을 보면은 절반 정도 이제 기각한 사례들이 있고요. 예. 발부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소위 말해서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사건이었죠. 50억 클럽 의혹과 맞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전 예. 특검과 관련돼서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었던 걸로 나와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소위 말하는 민주당 돈봉투와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는 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을 떠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해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된 영장 기각의 사유로서는 영장과 관련돼서 일단은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을 해가지고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와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결정 이전에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발부할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쩌보면 이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또 야기하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그리고 위증교사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다. 예, 이런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법관으로서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인 것 두 가지를 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결국은 이 피의자에 대한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들을 떠나 가지고 이 사건의 증거와 기록에만 입각해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요. 이재명 대표인 것, 소위 말하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점과 현 정부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영장을 발부, 청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감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는 눈을 뜨고 봐야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탄원서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대성에 대해 가지고
부분은 바로 중요한 하나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 단식을 이어오다가 지난 23일에 이제 단식을 끝내고 회복 치료를 받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법원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건강 상태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좀 고려 사항이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법문상으로는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려사항이 되고는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법의 기본적인 상징이 저울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구속영장도 비슷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결국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형사사법 절차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부를 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이것을 발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과, 그리고 이 사람이 불구속 무죄 추적의 원칙으로서 소위 말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결국은 그 불이익보다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훨씬 더 높은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정당한 활동을 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거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도 하나의 요소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이 두 가지를 무릅쓰고라도 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의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가, 결국 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가 결국 판사의 판단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90만 명 정도가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게 혹시나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방해로 비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판사가 눈을 뜰 것인지 감을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눈을 뜨고 어떤 부분에서 감아야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배경과 압력, 어찌 보면 90만 명의 탄원서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압력을 무릅쓰고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무명의 A씨다, 어떤 특정한 사람인지 모르는 A씨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의 기록들만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영장 발부가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혐의 사실이 소명이 충분히 되시고, 소위 말해서 소명으로서 자신에게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 신중함을 또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판사로서는 눈을 감고 한편으로 눈을 뜨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자,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입감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본인이 출석을 하거나 구인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이제 구속이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입감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기하고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건강 상태들을 고려해가지고 대기 장소와 혹은 대기 장소에서의 처치와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 그러니까 정치적 그 거물일 경우에는 또 다른 사례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불출석했고, 또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영장 발부 소식을 자택에서 들었고 결국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로 바로 이송된 사례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한 또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네, 근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애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경호라든지 처우에 대한 보장이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정치적 중요성 면에서는 현재 제1야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보장, 지위 이런 부분들이 딱히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특별히 어떤 다른 방식이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대표의 어떤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입감 대기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처치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만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영장 발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언제일까? 뉴스 보면 이번에 그 영장 심사 시간이 최장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8시간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서훈 전 이제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간 걸렸습니다. 1,600쪽의 의견서가 사실은 이 건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오늘 하루 전체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저녁까지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정 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좀 더 소요돼서 새벽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앞서 사례를 좀 보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 10시간 5분 걸렸더라고요. 예. 그러면 10시부터 만약에 심사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게 만약에 이거보다 더 걸린다고 하면은 뭐 새벽 시간대에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그 실제 심사 그 하는 과정 말고도 이제 그 내용들을 검토해가지고 나름의 논리를 세워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또 고민의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거의 큰 확률로 높은 확률로 이제 소위 말해서 새벽에 발부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 이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검찰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는 어찌 보면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핵심은 결국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얼마나 많이 충실하게 냈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결국 기각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적용했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혐의가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가지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깨지고 영장을 발부할 만한 필요성이 낮다라고 봤기 때문에 기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찰 기존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과 어떤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발부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갈등으로만 그동안 비화가 됐었는데 단순하게 정치적 갈등일 뿐만 아니라 법관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사 자료들이 있고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점에 있어서 수사의 정당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른 평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국회에서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회법에 따르면은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구속되거나 체포된 경우에는 회기에 이제 석방해 줄 것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결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설을 하고 그리고 출석은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결의로서 석방을 요구할 경우에는 석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석방 요구안에 따라 가지고 석방이 된 거는 여러 번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에 벌써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서청원 전 대표와 같은 경우에 구속이 되었지만 석방 요구안에 대해서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 국회 회기 중에 그 석방 요구 결의안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러면은 석방을 했다가 회기가 끝나면은 다시 수감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계속 석방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회기를 계속 열어야 된다는 거니까 국회를 계속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다시 방탄 국회 논란이 일 수도 있겠군요. 네,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회기 중에 석방을 한 다음에 회기가 끝난다고 해서 자동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다시 구속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기 중에 이제 나왔다가 석방이 됐다가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요, 다시 재구속을 진행을 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은 회기 후에 다시 또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회기 후에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혹은 회기 전에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석방 요구안을 할 것인지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여부들은 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오늘 8시 반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9시 45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장에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원 비상행동이 오늘 9시부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장 상황은 잠시 후에 도착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앞서서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은 혹시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